대관령 눈 내리는 길을 레인이 안 보여. 그런데 손 한 번 안 대고 올라가더라고요. 이 속도를 같이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AI를 잘 쓰는 사람한테 유리한 위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AI하고 함께 만나서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현재 AI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AI의 기술력을 논하려면요,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인공뇌, LLM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챗 GPT가 대표적인 건데요.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거대한 인공의 뇌를요, 계산기, 컴퓨터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안 되다가 구글이 2017년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요. 와,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빅뱅이었고요. 근데 인간의 뇌에는 컴퓨터 하나가 이렇게 계속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위 수천 개의 컴퓨터가 들어가서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식이래요. 그걸 뇌과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야, 그럼 컴퓨터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걸 엔비디아가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GPU가 등장했고 새로운 수학적 모델이 등장해서 이 두 개가 결합돼서 LLM이 성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뇌를 만들었으면 야, 인간의 뇌를 최대한 키워보자. 그럼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지금 초지능이다, AGI다 막 이러면서 막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게 중론이고요. 대신 사람들이 이걸로 뭘 하느냐, 인간의 뇌를 만들었으면 이걸로 그림도 그리게 하자. 그래서 디자인하는 분야, 영상 만드는 분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산업계가 다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디자인 업계에서요, 학교가 되게 고민이 뭐냐, 사람을 안 뽑아요. AI로 다 할 수 있대. 아, 그럼 이제 애들한테 완전히 다르게 가르쳐야 돼요. 엄청난 고민과 혼돈입니다. 또 로봇 보세요. 피지컬 AI라 그러죠. 로봇이 왜 갑자기 좋아졌는 줄 아세요? 지금 AI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람이 행동하는 걸 다 녹화를 해요. 그리고 이걸 AI가 풀어냅니다. 아, 로봇이라면 이렇게 따라하면 되겠다. 관절의 움직임. 그래서 LLM이라는 놈이 코딩을 얘가 합니다. 인공뇌가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고 로봇에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발전하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에 예를 들어 입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델하우스 짓죠. 그 모델하우스를 디지털 트윈, 그래서 디지털로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은 모델하우스에서 계란 후라이도 하고 라면도 끓이고 설거지도 하고 이런 모든 행동을 다 녹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 엔비디아가 뭐라 그러냐, 그럼 그거 보내세요. 우리 회사로 영상만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옴니버스라는 소프트웨어로 모델하우스 똑같이 디지털 트윈, 디지털로 똑같은 모델을 게임하듯이 만들어주세요. 그럼 거기다가 자기네가 로봇 모델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코스모스라는 서비스로 원래 행동하는 거 녹화했죠? 그걸 다 분석을 한 다음 이 로봇을 그 안에서 AI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공간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배우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디지털 공간에서 배웠던 걸 실제 로봇한테 딱 적용을 시킨 다음 진짜 모델하우스에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 줄 아는 거 못하는 거 딱 훈련이 되겠죠? 2년간 훈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완벽하게 하게 된다. 그럼 모델하우스하고 분양했으니까 입주 2년이죠. 그때 손잡고 같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꿈이에요. 로봇 회사는 내가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줬으니까 너희는 그거 갖다가 그런 유사한 로봇만 만들면 돼. 그럼 이제 거대 생태계가 다 되는 거네. 학습하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거 만드는 엔비디아 칩 회사도 있고, 그거를 제공하는 로봇 회사, 뭐 우리나라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또 뭐 테슬라, 피규어 이런 회사들이 다 그걸 만들어서 이제 가사도 돕고 공장에서 일도 하는 그런 로봇들을 만드는 그런 식이 온 겁니다. 그 가능성을 먼저 보여준 게 최근에 한국에 상륙한 테슬라의 FSD입니다. Full Self Driving. 와, 이거 유튜브에서 보셨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대관령 눈 내리는 길을 손 한 번 안 대고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레인이 안 보여. 근데 얘가 쫙 보고 길의 폭을 딱 추정하고는요, 반만 타고 쫙 올라갑니다. 심지어 눈길에 미끄러지잖아요. 여러분 혹시 카운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눈길에 미끄러지면 그대로 있으면 차가 돌죠. 반대로 핸들을 타삭 틀어서
그 중심을 잡는 거, 그것까지 해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고 타고 있는 사람도 놀랄 정도로 기술이 벌써 발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건지 아세요? 지난 10년간 테슬라는 무려 40억 킬로미터의 주행 영상을 다 학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비디오를 보고 아, 인간은 운전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 코딩을 지가 쓴 거예요. 이게 LLM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가 점점 좋아지잖아요. 테슬라도 그래서 그록 4까지 만든 건데 이게 다 적용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구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난리가 나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FSD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팔겠다. 현대차도요. 아, 우리가 자율주행하는 게 맞나? FSD를 장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충격이 거의 전 분야로 퍼지게 되면 어떨까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휴머노이드도 그걸 차지하게 되고 서비스부터 제조까지 다 새로운 방식의 인류의 삶이 열리는 거죠. 여기에 미리미리 그때그때 변화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기술에 대한 신뢰가 되게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자율주행도 테스트하지 못하게 하죠. 야, 그거 사고 날 텐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근데 한쪽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작년에 구글 웨이모 타본 사람만 1100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FSD, 테슬라가 들어와서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이거 유튜브에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내가 그거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인류의 표준 문명과 함께 나는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을 잘 확인하고 내가 거기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될까를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저도 그거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 속도를 같이 따라가는 수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일자리 시장에 AI가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오프라인 매장들 되게 어려워졌죠. 이게 온라인 매장으로 가면서 일자리들이 다 거대한 대전환을 맞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온라인 분야에서 일하는 거하고 달라진 것 때문에 바뀐 생태계, 이게 AI가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디지털 전환보다도 더 큰 충격이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제가 보는 영역에서 디자인 분야, 광고, 영상, 마케팅 이런 쪽에도요, AI가 도입됐을 때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럼 진짜 기존의 이 디자인 업계를 꽉 잡고 있던 기업들은 위험하네. 그래서 포토샵을 만든 아도비의 시총이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새롭게 디자인 분야를 만들어내고 광고, 마케팅, 영상 제작 이런 산업부터 다 바뀌겠네. 여기가 제일 먼저 바뀌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필두로 해서 인간이 진짜 그 고유의 어떤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잡을 빼고는요, 다 상당 부분 대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보통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정신적인 일, 또 문서 기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AI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업무 효율을 확 끌어올리는 쪽으로 변화할 거예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일, 그걸 이제 피지컬 AI라고 그러죠. 로봇이 자동차를 조립한다든가 또는 집에 와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거나 노인 요양보호소에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일들을 아마 로봇이 어느 정도는 맡게 될 겁니다. 근데 로봇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주로 패턴화된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고, 그럼 공장에서 조립하고 뭐하고 이런 일, 맞아요.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잘 코드 따라 분류해서 이리저리 옮기는 일, 맞아요. 이런 것들은 다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임의의 일,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배관공이라든가 아니면 건축회사에서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요리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늦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패턴화된 일들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즉각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감성이 가미돼서 무언가를 하는 일도 언젠가는 바뀐다고 하지만 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또 시장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대체되기 위해서는 가장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분야에서 일어나는 AI 관련 변화는 무엇인지를 정말 계속 잘 추적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의 있게 본 되게 유명한, 유튜브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은 아닌데, 부산현생 디자인 회사 사장님이 있어요. 이 회사 사장님이 디자인 전공 아닌데 7명의 직원을 데리고 디자인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법 잘하세요. 그게 뭐 와 너무 잘한다 이런 건 아닌데, 이분이 성공한 비결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AI 봇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마다 난 디자인회사 사장이야 이렇게 훈련을 시키죠. AI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내 주요 업무야.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AI 어제 나온 뉴스, 내가 봐야 될 어제 나온 좋은 영상 나한테 브리핑해줘. 과외 선생님으로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1시간을 꼭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최신의 AI 기술로 업데이트하면서 이 업계에서는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반발자국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혁명기에는 반발짝 빠르게,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반발짝 빠르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손잡고 레벨업하는 겁니다. 조직의 분위기에서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부장님이 얘기하면 그 밑에는 아무도 공부 못해요. 근데 부장님이 난 매일 AI 공부하면서 야 우리 같이 한번 바꿔보자 이러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일자리에 AI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미 많은 변화가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AI한테 꼭 물어보세요. 내가 꼭 알아야 되는 뉴스는 뭔지 나한테 브리핑을 해줘. 이거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모두 가져가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옛날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일주일 7일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처럼 일을 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해서 학교라는 게 생겼고요. 그 전까지는 아동들조차 노동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만큼 현대사회로 점점 가면서 두 가지 축이 움직입니다. 하나는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만큼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주 5일 근무하다가 이제 주 4.5일 하자, 주 4일 근무 시대도 오겠구나. 저는 이거 언젠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삶을 유지하는 생태계가 그 전체 라이프 중에서 4일 정도가 일하는 거고 3일 정도는 뭔가 휴식하면서 돈을 쓰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죠. 줄어들고 대체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인류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일자리들은 새로 생길까? 이걸 찾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관련된 일자리가 만약 없어진다면 어디서 새로운 일자리가 또 만들어질 건가? 내가 전공으로 잘 쓸 수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축적한 많은 경험,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AI를 이 분야에서 잘 쓰는 사람한테 유리한 위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자본이 지금 찾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친하게 지내고 AI 관련 프로젝트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자. 그리고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경험의 폭을 같이 함께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하고 해보면요, 진짜 답이 나옵니다. 학생들은 제가 이제 수업 때 9시간, 수업 9시간 딱 걸쳐서 3주예요. 3주, 3시간짜리 3주. 12개의 AI 서비스를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얘들이 자기 관심 있는 거 있으니까 이것저것 조합하고 나머지 찾아보고 하더니 금방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내더라고요. 1분 쇼츠 AI로 만들어 와 그랬더니 무려 5개의 AI 서비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섞어 써서 매우 퀄리티 있는 영상들을 만드는 거 보고 도전하고 경험하는 게 결국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구나.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꼭 권하고 싶은 건 가만히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럼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는 무엇인지를 진짜 정밀하게 찾아보고 또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로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럼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필요로 하는 학습이 뭔지가 드러날 테니까 그걸 누구보다 반걸음 앞서서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레벨업 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하나요? 저희가 보통 되게 중요한 역량을 몇 가지를 꼽는데요. 첫 번째가 누구나 아는 거지만 크리에이티비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조적 역량이죠. 이거는 아직 AI가 쉽게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창조적인 거의 대부분이요, 지금은 문해력입니다. 문장부사력.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AI하고 대화하는데 나하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대답이 허접한 거야? 내가 걔한테 표현하는 게 매우 허접하기 때문에 대화가 허접해지는 거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풍부하게 이해하고 표현하고 그걸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으려면 나의 문장 구사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어릴 때부터 문장 구사력이 좋아야 된다. 그 문장 구사력을 만드는데 놀랍게 제일 중요한 게 책이죠. 책을 읽고 문장을 읽어서 그걸 학습하기 시작하면 상상력이 좋아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장의 표현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앞으로는 모든 산업계가 변화할 텐데요. 어떤 사람이 무슨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걸 도전할 때는요,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죠. 야, 너는 돈을 투자하고 너는 기술을 가져와. 그래서 우리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 옛날에 유튜브를 만들어서 방송을 한번 대체해보자. 다 코웃음 치고 비웃었죠. 근데 그게 벌써 현실이 됐네요. 이런 변화가 AI 시대에도 계속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도 저 사람하고 기술과 비즈니스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있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주 넓은 지식입니다. 얇더라도 넓은 지식이 있어야 이 부분이 얘기하는 건 맞고 여긴 거짓말이구나 이 판단 능력도 생기겠죠.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C가 뭐냐?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은 협업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우리가 참 취약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자하고 디자이너하고 사업 기획자하고요, 손발이 맞아야죠. 서로 내가 맞다고 너무 우기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사람이 좋아할 게 뭐냐? 그 서비스를 만들던 그 제품을 만들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상대방의 의견,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무언지를 캐치하고 그 내용을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힘. 예를 들어 요새 제품 디자인하는 사람이요, UI, UX 디자인하는 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을 잘 하려면요,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뛰어나야 됩니다. 이게 쉽게 만들어지는 역량이 아니죠. 결국 이런 역량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AI가 대체하기 되게 어려운 영역들이라서 저희가 교육할 때 3C라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또 콜라보레이션, 제일 중요한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교육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AI 시대를 준비할 때 이런 아날로그적이고 인간의 고유 특성에 관한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하신다면 AI하고 함께 만나서 그 역량이 엄청나게 폭발하는 그런 시너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AI 시대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신가요? 일자리는요, 계속 줄어들 거는 명확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인구도 같이 줄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이 생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청년들은 막 일자리 구할 때가 너무 많아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결국은 이 국경이 없는 전 세계에서 함께 경쟁하고 성장하려면 결국 새로운 바뀌는 생태계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가장 또 몸으로 하는 것부터 가장 지적인 영역, 예술의 영역, 이런 모든 영역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발휘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더 늘어날 건 분명해요. 중요한 건 뭐냐? 과거 정형화된 산업 생태가 있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의사가 되고 무슨 변호사가 되고 이런 중요한 직장에 가는 것만이 제일 중요한 거야 라는 세계관은 깨진다는 거죠. 그럼 일자리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인간이 진짜 좋아하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AI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라면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컨텐츠 산업이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현상 보이시죠? 작년에만 세계 최고의 웹툰 작가, 대한민국 작가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약 150억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말하자면 전 세계가 우리의 시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새로운 잡들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수능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에서 AI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 여러분의 미래 일자리를 지키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좋아하는 일들을 더 깊이 있게, 재미있게 또 AI의 도움을 받으면서 도전해 보신다면 좋은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한국 기업과 특별히 회동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2025년 최고의 이벤트가 젠슨왕이 깐부치킨에서 이재용 회장님 또 정의선 회장님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젠슨왕의 은총을 기다리는 기업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았죠. 젠슨왕은 올해 2025년도 CES 쇼에 나올 때요 14대 휴머노이드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엔비디아의 미래는 휴머노이드다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자기 지분을 팔아서라도 자기는 휴머노이드에 투자하겠다. 여러분, 젠슨왕이요 1% 지분을 팔면 7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R&D 총 예산이 올해 기준 35조 원이었는데 그 2배의 지분을 1%만 팔아도 돼요. 와,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해서 휴머노이드 이 분야를 하겠다 그러면 결국 주가가 막 올라가고요. 미래의 기대치가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 많은 기업들이 나 협력해줘 이럴 게 뻔하죠. 젠슨왕은 대만에서 9살에 미국으로 건너온 그런 분입니다. 자수성가 있죠. 대만에 대한 애착이 많고요. 그래서 TSMC하고도 관계도 동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한국에 와서 자기가 깐부를 맺는다는 의미의 깐부치킨을 일부러 골라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설명도 해줍니다. 왜 골랐는지. 그리고 그 깐부의 자리에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을 불렀어요. 삼성과 현대, 대한민국 대표기업 2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젠슨왕이 이런 이벤트를 잘 하나? 여러분, 그분 엔지니어라서요. 여태까지 공개 속성에서 다른 기업가와 저녁 식사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와, 근데 거의 일론 머스크급 행보를 보인 거 아니에요. 세계에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깊이 들여다봤어요. 휴머노이드하고 무슨 상관일까? 일단 현대자동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세계 3대 휴머노이드 기업이기도 하죠. 거기다 자동차 회사가 있네요. 그럼 이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옴니버스라는 소프트웨어, 로봇 훈련용 코스모스라는 시스템, 이걸 테스트해보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테슬라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할 수 있고 현대차 입장에서 너무 좋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럴 바에는 미국의 테슬라하고 같이 하지 왜 정의선 회장하고 할까? 여러분 같으면 일론 머스크하고 협상하고 싶으세요? 정의선 회장하고 협상하고 싶으세요? 저는 당연히 정의선 회장하고 하고 싶습니다. 테슬라는 2,000조 이상의 기업이고요. 뭐 너무 세. 반면 기술력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게 현대자동차입니다. 네, 자동차도 많이 팔고 있고요. 그럼 내가 손잡아주면 좋아하겠네. 두 번째는 삼성입니다. TSMC가요. 콧대가 너무 세요. 젠슨왕은 지금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칩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럼 TSMC에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런지 아세요? 2년 후에 오세요. 지금 밀려 있어요. 우리 파운드리 못 씁니다. 그럼 파운드리 넘버 2가 누굴까요? 삼성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말라 해요. 야, 그래, 그럼 우리가 그 기술력을 보완해 줄게. 그래서 주기로 한 게 뭐죠? 5만 대의 GPU입니다. 5만 대 GPU를 갖게 되면요, 수율을 계산하는 공정을 만들어내거나 아이디어를 얻는데 너무나 훌륭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왜? 내부의 모든 자료를 담은 GPU,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으니까. 결국 그걸 협력을 통해서 끌어내면 이 엔비디아는 칩을 주문하는 회사죠.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 구도를 만들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고 내가 여기도 저기도 편하게 오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휴머노이드가 가사 도우미가 되면 가전은 전부 새롭게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죠? 휴머노이드하고 사람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냉장고, 세탁기 다 만들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세계 가전 1등이네. 왜 이 생태계 만드는 거에 관심이 없을까요? 더군다나 한국 기업은 이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모델을 누구보다 빠르게 생산할 수 있고 제품화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의 최고의 테스트베드이자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걸 점 찍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생태계가 굉장히 이 피지컬 AI 분야에서 매우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 그걸 검증해 준 사람이 젠슨황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그건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드론, 로봇, 전투견 이런 거 막 실전 배치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상당한 전과도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생산 역량도 뛰어나니까 전투 로봇, 드론 100만 대, 1000만 대 만드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미국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제조 역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릴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 스타트업이 우리나라 HD 현대하고
무인 수상정을 개발한다든가 대한항공하고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는 계약을 다 맺었습니다. 결국 양산은 한국에 도움 없이는 안 되겠다고 본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방산 제조 기업들은 이걸 통해서 AI 역량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중국만큼 국가가 지원해 주지도 않고요. 몰빵을 해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인재를 뽑기도 어렵습니다. 미국이 다 빨아가니까요. 그런데 아주 천재이루의 기회를 만난 거죠.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발전 산업, SMR이라는 원자력 산업 있죠. 또 변전기, 변압기 사업 있죠. 거대 인프라를 구축할 훌륭한 제조업의 생태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젠슨왕이 볼 때에는 얘네들은 투자의 파트너로 같이 갈 만하다. 저는 이렇게 꼽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젠슨 황의 이 픽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결국 젠슨 황이 올해 파이낸셜 타임즈 올해 인물로 뽑혔고요. 타임즈가 선정한 AI를 만든 사람들 쭉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도 대표적 인물로 뽑혔습니다. 그런 만큼 중요한 사람이 한국을 픽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약간의 장밋빛 전망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이 미국이 믿고 갈 만한 동맹국으로 선택받는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으로 피지컬 AI 산업을 이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국이 제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됐건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됐건 제품을 만들 때에는 일단 수천 개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가 막 연산하고 판단하고 하니까 전용 칩들이 들어가겠죠. 그 위에는 LLM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갈 거예요. 거기다가 제조업의 역량도 뛰어나야 돼.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세계 국가, 대만, 우리나라, 미국 요 세 개 국가에 속해 있네요. 반도체 역량이 뛰어납니다. 이거 온디바이스 AI가 세계 최초로 탑재됐다 그러죠. 맞습니다. 여기 통역하고 뭐 하는 게 여기 3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처리하는 LLM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지가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앞으로 피지컬 AI에는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용량도 커질 거고요. 그러면 한국이 이거 잘한다는 얘기네. 거기다가 자동차 판매 대수로 세계 2위를 기록한 현대자동차도 있고요. 조선도 세계 1위고요. 반도체 세계 1위고요. 가전 세계 1위고요. 스마트폰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 무서운 중국이죠. 중국은 인해 전술에다가 정부 투자로 AI 산업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있고요. 반도체가 우리보다 좀 못할 뿐이지 제조업 역량은 벌써 뛰어넘었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LLM은요. 중국은 이미 넘사벽이 됐죠. 자율주행도 얼마나 잘하나요? 야, 그럼 우리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미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국산을 못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자기 환경을 계속 학습해야 돼요. 그럼 모든 정보를 얻어서 서버로 보낸 다음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안 하고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중국에 가겠네. 여러분, 중국에 본토에 가는 순간 중국 헌법에는 당이 요구하는 모든 데이터를 내놔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 네덜란드에서 중국 전기 버스가 통신망을 통해서 자국에 필요한 정보를 빼갔다. 이걸로도 난리가 났었죠. 미국은 그래서 화웨이 칩이나 화웨이 통신장들을 아예 법적으로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차를 그렇게 중국 걸 하드웨어를 쓰기는 어렵겠죠. 그럼 남아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누굴까요? 일본은 디지털이 없고 반도체가 없고요. 대만은 반도체 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눈 뒤집고 봐도요. 이걸 통째로 설계하고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콜라보가 가능한 생태계는 대한민국밖에 파트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한국에 와서 테슬라가 AI6 칩을 같이 개발하자 이런 손을 내밀고 방위산업도 함께 하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믿을 만한 동맹국은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최소한 중국처럼 법적으로 그런 걸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체제가 돼 있지 않고요. 빼돌릴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도 없는 거죠. 미국과의 콜라보를 잘 해주고 미국에 잘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그게 엔비디아가 됐건 테슬라가 됐건 그걸 잘 돌아갈 수 있고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산의 체계, 하드웨어 시스템, 제조업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한국만 한 데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특히 미중에 대결이 치열해지잖아요. 이런 무기도 그렇고 피지컬 AI의 생산량도 그렇고 생산 역량도 그렇고 제조업 역량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패권 대결에 있어서 한국이란 파트너가 저는 절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럽, 일본, 대만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갖는 AI 제조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유럽은요, 지금 사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유럽이 작년에 자체 반성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2002년까지 미국과 GDP가 똑같았던 우리 유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국과 30% GDP 차이가 났고 혁신 역량을 이렇게 현저하게 뒤처졌을까 분석했더니요. 디지털을 그동안 열심히 규제한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규제를 하다 보니까 유럽 디지털 플랫폼 새로운 스타트업의 70%가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많이 또 성공을 했어요. 인재 유출도 심각합니다. 2024년 노벨상을 받은 데미스 어사비스, 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튼 교수님, 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데미스 어사비스, 둘 다 영국 박사입니다. 근데 미국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럽에서는 규제가 심해서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투자를 안 해서 그 연구비를 받으려고 미국으로 다 건너가신 거예요. 여러분, 인재 유출이 심각했던 거죠. 그럼 유럽엔 누가 남을까요? 규제 전문가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규제 전문가들을 고용했겠죠. 그럼 일감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규제할 건 없을까? 그래서 기후를 규제하고 이산화탄소를 규제하고 환경을 규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규제가 넘쳐나는 그런 생태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더 촘촘하게, 더 꼼꼼하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허가받지 않은 거를 연구할 수 있으려면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다 미국으로 가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자본도 다 미국으로 떠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팩트는 처참합니다. 세계 1위부터 20위권에 유럽 기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유럽 1등은 루이비통 그룹이에요. 부럽긴 하지만 무섭진 않죠. 그래서 유럽의 미래가 어둡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결과물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럽의 방위산업도 디지털화가 하나도 안 되니까 생산력도 저하되고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자동차도 보세요. 결국 중국한테 지금 다 먹히고 있죠. 디지털 전환에 실패한 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아시아에는 일본 플랫폼 자체가 없죠. 우리 플랫폼인 라인 메신저를 씁니다. 이러다 보니까 디지털화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고요. 반도체도 없습니다. 라피더스가 한다 그러지만 전문가들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만드는 건 40나노 수준이에요. 이건 중국보다도 못한 수준이니까 앞으로의 경쟁력이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다만 그래도 소부장에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대만은 어떤가요? 대만은 경제력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군사무기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죠. 거대한 크기의 제조업에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반도체 생태계 하나만으로 이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제조업의 역량을 갖춘 나라, 그래서 미국이 함께 파트너로 삼고 싶은 나라는 그 후보군을 쫙 둘러봐도 한국이 제일 유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GPU 26만 장을 확보한 것과 한국이 AI 주권을 향한 결정적 기회를 가진 것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GPU는 정말 사기도 어려운 거죠. 중국한테 판매도 금지했을 뿐 아니라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하고 확실한 동맹 국가가 아니면 절대 수출 금지, 이렇게 했을 정도예요. 중국이 어떻게든 그거를 밀수하려고 하죠. 왜? 생각해 보세요. 인공뇌가 있어야 그 나라의 인공뇌 지식이 발전하겠죠. 대한민국도 볼까요?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정에 관한 온갖 데이터와 자료와 경험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돌리려면 GPU가 최소한 5만 장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얘가 다 학습을 하고 나서 야, 이번 수율 개선에 필요한 아이디어는 뭐야? 그랬을 때 척척 답을 준단 말이죠. 그러려면 필요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가 블랙웰이라는 신제품을 소개하면서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신제품은 나왔는데요. 구매 문의는 하지 말아주세요. 왜? 신제품 발표하기 전에 1년치가 다 입도 선매 끝났어요. 거기다 TSMC가 만드는 양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주로 누가 사갔냐? 예를 들어 테슬라 한꺼번에 20만 장 이렇게 사가요. 그럼 우리 100장만 주세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또 M1 국가가 와가지고 한꺼번에 대용량 사겠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얘가 결정하거든요. 엔비디아 너희 줘도 돼 안 줘도 돼 결정하잖아요. 그럼 줄까 말까를 판단해야 되는데 26만 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걸 한국에 전수방이 주기로 했다. 그건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가 가서요 말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누가 26만 장 주래? 이래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만큼 중요한 전략 자산이 사실 GPU거든요. 돈이 있어도 사기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저게 올라갈수록 대한민국의 AI 역량이 올라가는 거,
가장 근간이 되는 거 맞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이 패권 대결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GPU 100만 장 들어가는 거대 데이터 센터, 그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했죠. 그거 해놓고 700조 원을 지금 퍼붓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네들도 중요한 건데, 야, 남 줄 게 어딨어.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를 한국한테 저렇게 줬다는 건, 우리가 저걸 기반으로 AI 닥터도 만들고요, AI 과외 선생님도 만들고, AI 국방체계도 만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국가 단위의 인공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진짜 매우 중요한 26만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한국의 AI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반도체 산업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 만들려고 난리죠. 심지어 이제 중동의 석유 부호들까지 우리나라에 오면 전기값 절반으로 AI 데이터 센터 만들 수 있어요. 유치하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테슬라 같은 기업이 이렇게 FSD 같은 걸 더 확산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더 수요가 올라가겠죠. AI에 관한 수요는 앞으로 당분간 3, 4년간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말도 못하는 슈퍼 사이클에서 전 세계 GPU에 납품할 수 있는 딱 3개의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이 그 기회가 온 거는 말할 것도 없죠. GPU 하나가 들어가면요, HBM이 8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 HBM을 만드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데는 진짜 큰 매출 그리고 이익 실적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 그걸 발판으로 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에너지 기업, 전기 기업, 발전 기업, 이런 데들이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이름 하에 굉장히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중에 망하는 기업들도 많이 등장할 겁니다. 기업의 투자 관점에서는 흥망성쇠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AI 문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관련된 산업도 함께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큰 2026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생성형 AI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자, 생성형 AI, 이 LLM이 가장 영향을 미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컨텐츠 분야입니다. 그래서 라지 멀티모달 모델링, LMM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지난 1년간 정말 눈부시게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놀랍긴 했죠. 그림을 그리는 여러 서비스들이 나왔고, 올해 3월에 지블리라는 게 있었죠. 이게 나와서도 와, 센세이션이야 막 이랬는데, 5월 달에 바로 구글이 플로우라는 영상 편집기를 내놨습니다. 야, 그럼 내가 원하는 이미지 집어넣어서 편집이 가능한 거야? 맞습니다. 와, 벌써 이렇게 가나? 근데 8월 달에 나노 바나나가 나왔죠. 그리고 11월 달에 나노 바나나 프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노 바나나 프로는요, 더 올라온 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 이건 안 되겠네 라고 했던 한글 문자 처리까지 완벽하게 합니다. 이런 현수막 하나 디자인하는 것까지 얘가 다 하는 거예요. 와, 그럼 뿌리부터 다 바뀌는 거네요. 멀티미디어 영역은 말도 못합니다. 음악도 만들죠, 영상도 만들죠. 이제 영화 하나 AI로 찍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요, 진짜 그거 하는 것도 돈 많이 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유럽에서 맥도날드가 크리스마스 광고를 AI로 찍었다가 무지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쓸만해졌다는 거죠. 기업들이 AI 광고를 심심치 않게 해요. 여러분, 이게 욕을 먹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이 왜 AI 광고를 이렇게 막 넣을까요? 저는 사실 TV 광고는 반대하고 쇼츠나 틱톡 이런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AI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기업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재미삼아 하던 거에서 벗어나서 프로페셔널하게 영상을 제작한다든가, 뭐 릴스를 만든다든가, 광고 시안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가 다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컨텐츠 산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AI를 잘 활용해야 될 거고요. 이 컨텐츠 산업이요, 과거에는 컨텐츠 산업에 머물렀다면 이게 생태계를 거대하게 확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AI 기반 음악 제작, 영상 제작이 대중화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음악이나 영상 제작이 일반화되고 누구나 개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광고 마케팅 머티리얼을
혼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내 광고회사를 차릴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디자인회사, 광고회사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투자 비용이 뭐 10억이 들었다. 그럼 이제 1억 이하로도 다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퀄리티가 괜찮으시면요. 비용은 10분의 1로 들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럼 이것과 관련된 새로운 스타트업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여러분, APR이라는 화장품 회사 들어보셨죠? 이게 아모레 퍼시픽의 시총을 넘어서고 일본 시쉐이도의 명성을 넘어서서 시총이 10조가 넘는 기업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성장했는 줄 아세요? 전부 SNS입니다. SNS에서 어떻게 해서 퍼졌냐? 릴스, 인스타그램을 쓰거나 틱톡을 쓰거나 전부 이런 아주 짧은 영상들을 계속 제작하고 그걸 광고 머티리얼로 삼아서 이런 매출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또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마케팅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요, 원래 한국의 인디 브랜드 화장품들을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봤더니 어마어마한 한국의 팬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조선미녀라든가 티르티르라든가 이런 브랜드를 인수한 다음 자기네들이 잘하는 이 SNS 마케팅을 확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매출이 3천억, 6천억이 됐어요. 이러면서 10조 기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가만히 있어봐. 나는 김밥으로 해볼까? 나는 뭐로 해볼까? 이런 제조업을 가진 사람들, 또 새로운 컨텐츠 시장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마케팅 머티리얼이나 광고 이런 거 특화된 영상들을 더 싸게, 빨리, 더 많이 만드는데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될 거고, 결국 이게 거대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연결된 거대 산업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화장품,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탑배우, 그리고 뭐 8시, 9시 뉴스마다 나오는 메인 TV에서의 광고였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레거시와 자본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구독과 좋아요가 지배하는 세계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소비자죠. 그럼 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 사람이 어떤 미디어를 어떻게 접촉하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 제품을 소비하는지를 보면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디자인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소개한 기업들이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이런 산업들이 이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거기다가 이 기업들이 성공한 사례를 보면 국내가 아니에요. 다 해외죠. 결국 이 국경 없는 세계 시장에서 이 컨텐츠 시장이 우리 전반적인 제조업, 서비스업을 키우는 놀라운 기폭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에 AI가 그 비용을 10분의 1, 속도를 10배로 늘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AI로 무장을 한 후에 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 도전해보는 거 아주 추천해드리고 싶은 일입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격차는 어느 정도로 벌어지나요? 정말 크다고 봅니다. 제가 어느 회계법인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어느 젊은 직원이 저한테 오더니 교수님 너무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수백 명이 함께 자리하는 임원 워크숍이었거든요. 근데 이 젊은 직원이요, 제가 AI를 써서 이 회계 업무를 처리해 보니까 효율이 3배가 되더래요. 그럼 여러분, 이게 3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월, 화, 수 일하던 걸 월요일 하루만 하면 이틀 놀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너무 기뻐서 이 새로운 솔루션을 우리 직원들한테 세미나를 해야겠다. 그리고 인사 담당 이사님한테 찾아갔대요. 그리고 이사님, 제가 이런 AI 툴을 알아서 우리 직원들, 이 업무하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게 공동 세미나 한번 하게 어레인지 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대지 마라. 이유가 뭐냐? 지금 임원과 팀장 80%가 CEO한테 뭐라고 보고했냐 하면 회계 업무는 그렇게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AI 도입이나 이거는 아직 시기상조고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업무 효율이 3배가 돼버렸네? 결국 그 회사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죠.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직의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이 친구가 어디로 갈까요? 이런 나의 역량을 이해해주고 그걸 조직에 퍼뜨리고 또 회사의 매출을 끌어올리고 나한테 연봉을 더 줄 수 있는 회사에 가려고 하는 건 당연하겠죠. 조직이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는 조직일수록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찾으면 거짓말하지 않는 AI, 퍼플렉스티 같은 거 이미 다 나와 있고요. 또 보안에 문제가 없는 라그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특히 어느 나이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맥켄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신입사원보다 부장급 또 그 이상이 가장 효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신입사원은요, 자기 업무 영역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그걸 효율화하고 AI를 쓴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영역인데, 부장이나 임원은요, 자기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10명이 한꺼번에 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얘기한답니다. 그럼 1000%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권회사 다니는 부장님이요, 내일 곡물 가격, 석유 가격 예측하는 보고서를 내야 돼. 근데 밑에 처음 들어온 연구원들을 시키고 있었는데, 전날 밤에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이게 곡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서 만들어줘, 언제 하고 있겠어, 사람이면. 근데 AI는요, 다 쫙 나옵니다. 근거는 뭐야? 지난번 전쟁 때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쫙 나옵니다. 너무 좋겠죠. 결국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AI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때 그게 훨씬 유용합니다. 그럼 두려워할 일이 아니네요. 40대, 50대 분들 적극적으로 AI하고 친해지기를,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겁니다. AI가 단순 업무를 넘어 예술가의 업무까지 침범하는 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인간의 고유 영역은 저는 컨텐츠 산업에 기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K-POP 데몬 헌터스의 성공을 보면요, 이건 진짜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AI도 몰랐을 거예요. 한번 캐대언을 보고 나면 다 이런 생각, 야, 이걸 미국 애들이 이렇게 좋아할 일이야? K-POP 걸그룹하고 K-POP 보이그룹이 있어요. 한쪽은 천사고 한쪽은 악마야. 그래서 걔들이 싸워. 그런 다음 천사인 K-POP 걸그룹이 이겨서 지구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하긴 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어벤져스도 그 비슷한 거라 같은 계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군다나 그 안에는 전부 한국의 음식,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요, 한국의 민화 속에 나오는 호랑이가 귀엽게 표현됐다고 하더라도 걔가 쓰레기통을 넘어뜨리고 화분을 넘어뜨리는데 그렇게 좋아할 일일까요? 그것도 문화적 공감대가 없는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팬덤과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결국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봐요. 물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소니 픽처스가 4년간 투자해서 만든 이 캐데언의 무비를 보고 바로 판권을 샀습니다. 보통 같으면 실패할 것 같으면 안 샀겠죠. 근데 뭘 봤을까요? 넷플릭스 내부에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어마어마한 팬덤을 이 회사는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게 잘 될 거라고 보고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판단만큼은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기강 감독이요, 그 대본을 무려 9년간 다듬었다고 하죠. 이건 인간이 아니면 할 수 없죠. 그리고 결국 그 디테일을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쓴 모습이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은 전 세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데이터로부터 얻은 확신, 그리고 결국 그 디테일을 만드는 힘,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캐대언에 대한 투자는 놓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런 대본을 가져왔을 때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성공할 거라고 믿기는 쉽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믿어도 될 만하지 않을까요? 그럼 AI가 대체할 수 없는 여러 것들, 이 컨텐츠가 보여준, 아, 이것들은 진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그 파워들을 잘 보고 배워서 우리가 각 분야별로 만들어낸다면 이게 다양한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AI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첫 번째는 얘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양한 기술적 하이테크부터 컨텐츠 제작, 인간이 해야 되는 대기업에서 하는 업무 보고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것들을 다 잘할 수 있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를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의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여기에 AI가 탑재되고, 그리고 이 AI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일상이 또 한 번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도하고 있는 생성형 AI에 대한 학습은 절대 게을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실감을 하는 게요, 한 달 전에 나온 데이터를 갖고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죠. 그럼 애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저 선생님 옛날 얘기하네. 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형 AI를 늘 일주일 단위, 하루 단위로 계속 팔로우 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 특히 어느 영역일까요? 내가 일하고 있는 영역. 내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지키는 영역. 이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꼭 캐치업해서 이 혁명의 시기 3년만큼이라도
잘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AI를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신가요? 저한테 나 근데 아직도 AI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괜찮겠냐 그러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봐야 나온 지 3년 됐고 최근에 나온 AI는 더 잘해요. 그런데 이 AI를 딱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스마트폰 옛날에 무슨 앱을 설치하고 설정하세요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대화예요. 여러분 똑똑한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대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3가지 C가 필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능력. 얘하고 많이 대화하면서 그 역량을 키워보세요. 여러분이 AI에 대해서 많이 풍성하게 알게 되면요, 주변 사람하고도 대화의 폭이 넓어집니다. 세계관도 달라질 수 있고요. 콜라보레이션 능력. 내가 AI를 적극적으로 잘 쓰고 조금만 해볼 줄 알면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대한 기대치도 달라지겠죠. 그게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다 만들 수 있는 공통분모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티비티. 여러분 창조력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내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봤어.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스마트폰을 써보니까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겠는데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죠. 마찬가지로 AI를 써보기 시작하면 이런 것도 쓸 수 있겠구나. 이거는 안 되는구나. 결국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역량이 그 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결국 세계관을 바꾸는 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늦어도 3년밖에 안 된 거 아시죠? 지금은 아주 해보기 좋은 기회입니다. 2026년 스타트부터 AI랑 함께 해보세요. 그럼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1위 기업이 되었고 거대 자본이 AI에 몰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엔비디아를 보면 사상 최초로 5조 달러 기업, 우리 돈으로 하면 7천조 원을 넘는 최초의 기업이 됐습니다. 요새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6,300조가 넘는 거대 기업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엔비디아는 젠슨 황이 게임용 보드를 만들려고 시작했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GPU라는 보드가 처음에는 비트코인 채굴에 정말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엄청 폭발 성장하더니요. 이번에는 AI를 위한 생성형 AI 계산을 위한 컴퓨터로 그 성능이 너무 좋다고 입증되면서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성장을 갖게 되었죠. 현재로서는 GPU를 능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이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세계 1위의 생성형 AI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고, 이 기업이 당분간 AI 서비스를 한다. 여러분 챗GPT를 쓰던가 제미나이를 쓰던가 뭘 개발하거나 쓰거나 할 때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엄청난 매출 폭발을 실적으로 기록을 했고, 그걸 반영해서 세계 시총 1위의 기업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AI라는 산업의 상징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도 당분간은 엄청난 독주가 예상되는 AI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 인터넷에 돈이 몰린 현상과 지금의 AI 현상은 어떤 점에서 다르고 유사한가요? 사실 이번에 AI에 낀 자본은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AI 관련 10대 기업의 시총을 한번 다 모아봤거든요. 작년 6월 27일자에 그게 2경 3천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버블이 있다 그래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11월 30일자 기준 3경 7천조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1위부터 10위 사이에 그 유명한 빈살만의 아람코를 빼고는 전부 AI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 다 AI 해요. 애플이든 MS든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테슬라건 전부 다 바로 이 기업들에 들어온 거죠. 이 거대한 자본,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24년 만에 또 한 번 인류의 문명을 바꿀 정말 게임 체인저가 왔다.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사실 항상 혁명기에는요, 자본의 거대한 집중이 먼저 있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도 영국과 유럽이 전 세계 식민지를 개척해서 돈을 모은 다음 그걸로 증기기관이라는 걸 막 만들었잖아요. 와, 그걸 바라보던 사람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철로 된 기차가 막 다녀. 이 엄청난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거대한 자본이 한 곳에 축적되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그게 미국 증시에 모였습니다. 드디어 미국 증시의 총 합계 금액이요, 전 세계 증시의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닷컴 버블 때보다 더 모인 거예요. 사실 닷컴 버블이 2000년 어느 날 뻥 터지죠. 그래서
80%의 IT 기업이 파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본이 만들었던 혁명의 플라이휠은 멈추지 않았어요. 혁명의 수레바퀴가 계속 돕니다. 왜? 그 자본이 인재를 끌어모았고 인재들은 인터넷 시대를 열 거에 포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고요. 2008년 에어비앤비, 2010년에 우버, 넷플릭스, 유튜브 다 2000년 이후로 등장해서 결국 인류의 문명을 혁명적으로 스마트폰, 인터넷 기반으로 바꾼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본이요 이미 다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AI 기업 중에 틀림없이 망하고 사라지고 하는 기업들 나타납니다. 이때도 버블이 꺼진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혁명의 수레바퀴는 절대 멈추지 않아요. 이미 엄청난 인재들이 벌써 들어갔고요.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인류의 모든 문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게 선연하게 데이터로 보입니다. 이번이 24년 전 닷컴 버블하고 특별히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디지털 문명이 퍼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AI를 아무렇지도 않게 즐깁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챗 GPT를 사용한 사람의 수가 7억 명을 돌파했다 그러거든요. 와, 벌써 그 정도면 거의 모든 인류가 AI로 쇼핑도 하고 AI한테 물어보고 AI랑 친구로 지내고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진 인구가 적어도 20억 명 이상 이렇게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디지털 문명이 뒷받침하고 있는 AI 혁명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번져갈 거고 이 확산의 속도가 결국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닷컴 버블처럼 그냥 엄청난 붕괴가 한동안 지속된 현상은 이번에는 그 기간이 온다 그래도 굉장히 짧을 거고 그거에 따른 이 변화의 속도도 어마어마할 거다. 이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측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AI와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 말이 갖는 현실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 30년 전 역사로 돌아가 볼까요? 30년 전에도요, 인터넷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막 그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야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인터넷이,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이거 빨리 하고, 이걸 기반으로 사업화도 하고, 관련된 지식도 배우고, 공부도 해야 돼. 했던 사람들이 결국 디지털 문명을 이끌면서 연봉도 높아지고, 여러 기업에서 막 데려가려고도 하고, 맞았죠? 그래서 제가 인류의 생존 관점에서 보면, 지금 삼경 7천조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AI 잘해? 그럼 내가 투자해 줄게. 야, 너 내가 연봉으로 불러줄게. 이렇게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조금 앞서가는 사람한테 계속 부여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투자를 받으니까 더 그것과 관련된 일을 깊숙이 할 수 있겠죠. 그럼 AI를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개발한 사람만 돈 번 거 아니죠? 이걸로 나 사업화할 거야. 그럼 AI를 잘 활용해서 사업화한 사람도 앞으로 기회가 있는 거네요.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되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빨리 아는 사람이 확실히 이 자본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자본으로 얘기하니까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삼경 7천조는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대한민국의 서학개미들도 투자금이 작년 대비 벌써 3배 늘었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가 미래가 있네. 그 기준은요, 앞으로 미래 성장 기대치는 AI에 있다. 그럼 여러분의 미래 성장 기대치는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대한민국 자기 성장하는 거에 너무 관심 많잖아. 자기 개발서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 하루 적어도 30분, 아니 1시간은 AI 관련 공부를 하고 매일같이 쓰고 신나게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인터넷 기술을 외면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던 과거 사례는 AI 시대에 어떤 시사점을 주나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 참 슬픈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일단 은행들 보세요. 지점들 다 폐쇄했어요. 점점 줄어갑니다. 또 홈플러스가 문을 닫는다 그러네. 여러분 마음 아프시죠? 대한민국에 그게 마음 아픈 사람이 90%가 넘어요. 그래서 사실 좀 천천히 가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그런데 손은 벌써 스마트폰을 열고 쿠팡에 주문을 내죠. 이게 데이터로 증명이 됩니다. 쿠팡에 올해 한 분기의 매출이요 드디어 12조를 넘었어요. 가만있어 봐. 작년에 40조 넘었다 그러는데 그럼 올해 거의 50조 되는 거네. 또 늘었어. 그게 뭐냐? 여러분 이게 무의식입니다. 인류는요, 우리 사피엔스 종족은요, 적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선택해 왔어요. 왜?
그게 생존에 유리하다고 내 DNA에 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7만 년 동안 이 무의식의 작동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왔을 때 적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진화론 하신 분들이 뭐라 그랬냐? 이건 정해진 미래다. 다만 얼만큼 빨리 오느냐의 문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의 속도에 적응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 DNA에 있는 생존의 본능을 더 끌어올려서 지금은 AI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AI를 적극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미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챗GPT 나온 지 이제 딱 만 3년 지났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나온 건요, 또 1, 2년 전과하고 완전히 달라. 그래서 조금만 내가 신경 써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이 두려움이 이거 재밌는데, 해볼만 한데 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인터넷 시대가 등장했을 때 아예 바뀌지 않을 거야 믿었던 사람들이 일자리 없어지고 힘들어진 거 많이 보셨죠? 그걸 거울 삼아서 이번에는 나한테 위기가 아닌, 두려움이 아닌 기회의 시기를 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AI가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주로 말로 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내가 이걸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아닌 게 이런 거구나를 금방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관심을 계속 키우면 앞으로 여러분 미래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AI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주변에도요, AI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쓰게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보통 우리 AI가 이제 제미나이 정도 되면 스탠포드 대학교 박사 학위래요. 와, 지적 수준이 그 정도 된대.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허접하게 하던데 걔가 수준을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진짜 얘랑 티키타카 대화하고 뭐하고 하면서 점점 가르쳐주는 분들도 많아요. 유튜브에서 보면 질문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그런 거 조금씩 습득해 가면서 매일매일 쓰다 보면 나의 지식 수준이 당연히 높아지죠. 생각해보세요. 내 과외 선생님이야.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언도 잘해줄 수 있어. 거기다가 와 이거 무료로 쓸 수 있고요. 사실 월에 3만 원만 주면요. 정말 정성껏 좋은 대답을 잘해준대요. 제한도 없이. 그럼 해볼만 하죠. 두려움보다는 도전하는 마음. 혁명기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두려움 탁 떨쳐버리고 멋지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와, 우리 학생들이 진짜 AI 공부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쓴 책이요, 포노 사피엔스입니다. 포노가 스마트폰을 의미하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이제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다. 간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책이 2025년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리게 됐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스마트폰은 너희 게임에 빠지고 안 좋아, 부작용이 많아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야 이거 표준문명이야. 이제는 이걸 기반으로 너희 미래를 준비해야 돼 라고 가르쳐야 하는구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2024년 쓴 책이 이게 AI로 바뀌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AI 시대를 준비하라고 쓴 책이 AI 사피엔스입니다. 아니 그걸 썼으면 그걸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수업을 막 하고 올해 2025년도에 와서 수업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다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자료를 다 업데이트하고 끌어모아서 올해 수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최재붕의 글로벌 AI 트렌드입니다. 보통은 제가 한 2년 동안은 책을 안 써요. 그런데 이번에는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와 도대체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한 컨텐츠들을 잘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여기서 잘 정된 내용으로 공부하실 수 있고요. 또 여러 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AI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내가 준비하는데 그걸 따라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몽가입니다.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고요. 시장을 잘 이해하고 기술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한테 잘 떠먹여주는 일, 또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기 미래를 꿈꿀 때 그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하는 게 제 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채널이나 또 여러 컨텐츠 또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변화하는 미래에 어떻게 준비할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송과 매체를 통해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